일단은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마지막에 이 입시 쪽 컨설팅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설명회를 할 건데, 일단 저는 여기 서울 아카데미 이제 전문 이제 입시 컨설턴트고요. 그래서 지금 고2 정시반에서는 이제 고2 정시반 관리를 이제 제가 따로 할 거예요. 담임 역할을 할 거라서 이제 간단히 먼저 한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최초 상담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최초 상담할 때 주간 계획을 제가 이제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 1회 플래너 검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학습 습관이랑 공부 밸런스, 이 정시라는 거는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밸런스, 과목별로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주 1회 플래너 검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달에 한 번, 이제 1시간은 오프라인 이제 저랑 대면 상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랑 이제 계획 점검, 그래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주 1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토요일 날 오전에 국영수 이렇게 3과목 정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이제 관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 관리가 이제 서울 아카데미에서도 계속 해왔던 건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메가스터디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그 관리를 같이 여기서 이제 하려고 이제 제가 왔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고3이랑 재수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수백 명을 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이제 고2 아이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네, 지금 너네는 고2끼리만 여긴 있지만 전국으로 따지면 재수 반수생이 지금 더 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얘기도 제가 해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3 넘어가서 특히 이제 겨울 방학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야 될지를 지금 미리 조금 제가 관리하면서 기초를 좀 탄탄히 잡는다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입반 조건은 국영수 중에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하시면 이 관리반은 따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리반 들어올 때는 뭐 약간의 비용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뭐 궁금하시면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표를 제가 다 짜요. 그래서 최대한 모의고사 시간표에 맞게 국, 수, 영, 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짜놨거든요. 이제 이거는 제가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지금 3학년 고3 학생의 시간 계획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학생이 지금 이제 고3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신 공부를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학교 가서 뭐 모의고사처럼 못하더라도 이 학생은 제가 일요일날 모의고사를 쭉 주 1회씩 풀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놨고,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도 뭐 국어 수업, 뭐 국어 인강을 듣던 아니면 국어 뭐 어떤 과제를 하던 일단 이 시간은 국어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하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루틴에 맞춰서 맞추는 거죠. 밸런스 그 시간을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뭐 학원 있으면 학원 가고, 그 외적으로 이제 본인이 필요한 것들, 제가 이 학생은 수학이랑 과탐이 많이 부족해서 많이 넣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플래너, 요거는 제가 이제 1대1로 밀착 관리하는 학생이라서 제가 플래너를 매일 검사해요. 이 학생은 매일 검사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좀 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침에 기상도 인증하게 시킵니다. 이거는 제가 추후에 제가 나중에 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거에 다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아무튼 지금 관리반 학생들도 제가 일단은 최초 상담 때는 이렇게 계획표를 같이 짜줄 거예요. 그래서 플래너는 지금 제가 뭐 요 회사의 직원은 아니지만 이 플래너가 굉장히 좀 심플해요. 간단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선호하고, 실제로 2021학년도인가 수능 만점자 학생이 이 플래너를 써서 좀 많이 이게 홍보가 됐었던 플래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심플해서 그냥 본인 과목별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쓰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게 10분 단위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뭐 색깔별로 구분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뭐 국어면 노란색 해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도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래너를 이제 쓰는 훈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지금 이제 주 1회씩 보잖아요. 그런 거 이제 본인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제가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계약하면은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데이터도 제가 다 관리해서 상담을 이제 진행할 때 다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반은 들어갈 거고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정시 배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학생 정시 배치해 주는 거고요. 이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들 모셔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학과학 원장 장승훈이고요. 저희 수학 정시반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선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요즘 수능 수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요 내용은 완전 최신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요 정도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요, 수학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념이 우선 다 알아야 되겠죠. 개념을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추론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해보고 그래프도 그려봐야 되고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런 게 추론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능력인데,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왔냐면 저희 때, 그러니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개념이 제일 중요한 때였어요. 개념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엄청 공부해야 할 양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때 수능이랑 지금이랑 외워야 될 공식 정도를 비교를 하면 한 2배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만큼 옛날에는 개념이 많았고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았는데 그게 계속 점점 줄어들었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교육청에 계시고 수능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무원분들이 다 문과여가지고 이걸 계속 나 이거 싫었어 해서 빼고, 나 이거 어려워했어 빼고,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니네들은 공부할 양이 옛날보다 적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부러 그만큼 개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변별력은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내용은 줄었는데 변별력을 유지하려고 한 최근 10년간은 뭐가 제일 중요한 시대였냐면 추론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심한 문제는 7개의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조건을 비교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시대가 최근 10년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원도 계속 추론 능력을 길러주려고 계속 수업을 나아갔었는데 요즘 트렌드가 살짝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현업 선생님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추론 능력보다는 계산 능력을 더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올해 감히 점쳐보면은 수능이 좀 계산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론 능력을 키워서 문제를 계속 내다 보니까 10년간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너무 이상한 문제밖에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바꾼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계산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은 기본 실력을 갖추고 구멍이 없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요 각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학생들이 수능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구멍이 없어야 돼요.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산 능력은 이건 바로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내가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뭐 옛날처럼 막 곱셈 5자리 곱셈을 막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하려면 스킬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고, 추론 능력은 쉽게 발전되지 않습니다. 추론 능력은 요즘 학생들이 30번 문제, 22번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등급 상위권, 1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시간을 무제한을 주면 거의 다 풉니다. 요즘 수능 문제. 근데 요즘 수능 문제 1등급 것이 4문제 정도 틀리는 거예요. 지금 84점 정도가 1등급 컷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많이 틀려도 지금 1등급이 나오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왜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다 풀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시간 관리를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이 시간적 압박이 있는 그 환경에서
내가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추론 능력을 키우려면 엄청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시간을 두고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쓸지 전략도 생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론 능력은 경험밖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트렌드는 요 표를 이제 보시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이 전교육과정 한 7년 전 정도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세 문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1등급을 맞으려면 두 문제 틀리면 1등급, 세 문제 틀리면 2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92점으로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 다음 교육과정, 요거는 이제 재작년 수능이고 이건 작년 수능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최고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쉬워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는 5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재작년부터 6문제가 됐습니다. 그 6문제 번호가 14, 15, 14, 15가 이제 객관식의 마지막에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21, 22 이게 공통 과목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9, 30 이게 선택 과목의 마지막 문제예요. 요렇게 이제 난이도가 나왔고 이 6문제가 이제 어렵게 나왔는데 사실 이 전 수능까지만 하더라도 14번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왜 이때 14번이 3등을 할 정도로 했냐면 객관식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기억나세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찍을 때 기억을 찍진 않잖아요. 다 니은, 디귿 아니면 기억,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이걸 찍잖아요. 수학 문제가 거의 최초로 14번이 기억이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도 이 기억을 본 적이 없는데 하고 틀려요. 이때가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제 서울대 간 제자도 14번을 틀렸어요. 자기가 틀렸을 줄 알고 기억을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써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처음으로 14번이 어려운 문제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6강 체제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24학년도 수능을 보시면 여기 제가 말한 6가지 번호가 바뀌었죠. 요 바뀐 게 15는 아예 없죠. 이때 이제 학생들이 또 한번 충격을 오게 돼요. 20번이 안 풀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왜 내가 20번을 못 풀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있었던 공식, 어려운 문제는 이거야가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25학년도 6모인데요. 이게 수능 평가원에서 내는 첫 번째 모의고사예요.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들 3월, 5월 모의고사들은 다 교육청에서 낸 문제들이고 6모랑 9모만 이제 수능평가원에서 내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모의고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이 시험지를 받아보고 이거 너무 쉬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야 이거 등급 컷이 한 10점 올라가겠는데? 제가 그래서 바로 단톡방에 등급 컷 10점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 너무 쉽네요 라고 이제 저희 학원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게 한 5시쯤? 근데 6시쯤 이제 등급 컷이 발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예전이랑. 제가 이렇게 못 맞춘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보다가 이제 제가 분석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분석한 결과가 우선 첫 번째가 올해 학생들은 진짜 바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 직격탄 세대예요. 제일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를 겪은 세대라서 이제 애들이 진짜 상상을 못할 정도로 좀 바보 기운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계산 능력이 부족해서 애들이 이제 이 시험지를 보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계산 능력이 중요한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게 계산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별로 어려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답률이
이게 더 낫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이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런데도 요 문제들을 못 맞췄고, 두 번째로 제가 22번에 동그라미를 쳤는데 이게 수능 역사상 처음으로 22번에 수열이 나왔습니다. 수열은 계속 15번 객관식, 아까 객관식이라고 말씀드렸죠. 15번 14번만 나오다가 처음으로 22번에 수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또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수열 문제를 못 풀었더라고요. 이게 2등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 수열 문제 생각보다 쉬운데요. 학생들이 뭘 못하냐면 꾸준히 앉아서 이거 그냥 계속 써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인강이나 수학 선생님들이나 다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쉬운 게 있겠지? 뭔가 쉬운 방법이 있겠지? 그거 고민하다가 못 푼 거예요. 그래서 이번 6월 모의고사 22번이 이렇게 좀 어려웠고, 그 다음으로 이제 주목을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10번의 난이도입니다. 이게 이제 총 30문제인데 총 30문제 중에 10번째 문제가 난이도가 보통 이게 맞아요. 반은 맞아야 돼요. 학생들이 한 20문제 정도는 반 50%가 맞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50점 정도만 맞아도 그 5등급보다 높게 나와요. 한 4등급 나오고 60점, 70점 정도 맞으면 3등급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요 난이도가 지금 52%였다가 58%좀 어려워졌죠. 10번째 문제가. 그 다음에는 60%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어려운 문제는 제끼고 이것만 풀어,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제가 이제 거의 대부분 잘하는 학생들만 가르치지만 제 제자들 중에서 오래 가르친 학생들은 이제 성적이 나쁜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제가 어떤 전략을 세워줬냐면, 10몇 년 전에는 21, 29, 30 아예 풀지 마라. 27문제만 풀어서 그걸 다 맞추는 걸 목표로 가자. 그리고 제발 21번만 찍어서 맞춰줘라. 이렇게 해서 1등급 전략을 짰었는데, 요 전교육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문제로 어려운 문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1등급 것도 많이 내려가서 그러면 5문제 중에서 몇 문제만 맞추고 나머지는 다 맞추자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전략을 쓰기도 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버릴 문제를 정해놓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뜬금없이 20번이 어렵게 나오고 뜬금없이 13번 막 12번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기본 실력이 탄탄해져야 돼요. 학생들이 빵꾸난 게 없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건 다 풀고 조금 어려운 것도 풀 수 있는, 중상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문제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실력이 또 탄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진짜 어려운 걸 누가 맞추느냐 싸움이었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내용은 전체 무조건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살짝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등급이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해졌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원장이다 보니까 학생들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려줄 수 있을까, 요걸 고민해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그걸 실행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하면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공부 시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정시반을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그냥 붙잡고 계속 공부를 시켰어요. 겨울방학 때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붙잡게 시켜가지고 시간 단위별로 다 쪼개서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자습도 쉬는 시간은 딱 50분부터 정각까지 50분 또 공부, 딱 그렇게 진짜 빡빡하게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못 버티잖아요. 근데 계속 하니까 한 3주 4주 정도 되니까 알아서 이제 딱 놀 때 놀고 딱 그때 가면 공부하고 다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수학도 그렇고 다른 영어도 그렇고, 국어는 사실 이제 좀 있으면 국어 선생님 오시겠지만 국어는 그렇게 막 오르진 않더라고요. 국어는 제가 그래서
국어 선생님, 제가 국어를 잘 모르니까 국어 선생님한테 계속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국어 성적이 오릅니까? 그랬더니 꾸준히 해야 된대요. 그냥 매일매일. 이게 그냥 한 번에, 수학은 한 번에 몰아서 공부해도 돼요. 왜냐면 이건 논리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논리력이 늘어나면 되는데 국어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지를 이따가 저희 노화 선생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주실 거고, 저희의 노하우들을 다 녹여서 공부 시간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킬 거고, 이제 기본기, 이제 구멍난 것들을 다 메꿔줘야 되는데, 여기 다 1등급 맞는 학생들이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2, 3등급, 3, 4등급 맞는 학생들은 구멍이 무조건 있어요. 그 구멍을 어떻게 메워줄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이걸 도입을 할 건데 선생님들이 사실 좀 개고생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개고생을 시켜서 어떻게든 구멍을 메꿔줄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할지를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스킬은 수업 때 많이 가르쳐주면 됩니다. 저희가 스킬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기본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작년 30번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 30번 수능 문제는 난이도 넘버 2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푼 사람들은 상위 3% 안에 드는 친구들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 기억나시죠?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우선 사인 코사인이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원의 삼각함수 그래프 파트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투의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파트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 다음에 여기에 극대극소가 나왔습니다. 극대극소, 수투의 도함수의 활용 2번 파트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이거 기억나세요? 인테그랄입니다. 인테그랄. 요거는 적분기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적분의 활용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요 파트를 완벽하게 알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을 숙지를 하는 거예요. 미적분은 수원 수투를 짬뽕 시켜 놓은 과목입니다. 아까 30번은 마지막 선택 과목의 마지막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미적분 문제거든요. 미적분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원 수투의 최소한 4단원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좀 안 썼는데 절대값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다 알아야지 이 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여기를 하나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 문제를 당연히 못 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완성을 시켜주려고 했냐면, 우선 일단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건데, 방학 동안에 저희 학원에서 정기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방학이 끝나면 정기 모의고사를 2주에 한 번씩 봅니다. 학원에서 수능 시간이랑 똑같이 여기서 스피커로 모의고사 듣기평가까지 다 해서 정기 모의고사를 국영수를 2주만, 그러니까 1주마다 계속 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선생님들이 고생한다는 게 뭐냐면, 학생들 채점을 할 거잖아요. 모든 문제마다 어느 단원이 들어가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서 학생들이 어느 단원이 부족한지를 저희가 다 파악할 겁니다. 요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저희 조교들이 이제 난리 날 것 같은데, 어쨌든 저거를 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학생들이 부족한 단원을 저희가 만약에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보충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보충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딱 한 달 코스로 4번으로 끝내줄 거고요. 금액도 저렴하게 할 거예요. 한 15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개로 이거는 다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센 수준으로 우선 그 기본 단원을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형 문제를 많이 풀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유형을 풀게 하고요. 그 다음에 2주차에 걸쳐서 마더텅 수준의 기출 문제들을 계속 풀려서 요 단원을 보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수능 특강, 3개년 수능 특강을 할 건데요.
원래 수능 특강을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특강 수학은 수능 특강을 많이 풀지 않았는데 이것도 이제 오신 분들만 아실 수 있게 이번 6월 모의고사에 수능 특강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번에 수능 특강 연계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능 특강까지 다 끝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단원이 하나하나 부족할 때마다 저희가 직접 추적해서 야, 너 뭐 못해? 이렇게 물어보면 저 다 잘하는데요. 이러는 거 믿지 않고 모의고사에서 틀리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다 찾아내서 그게 꾸준히 유지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요 보충을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빵꾸 나 있는 부분을 메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킬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요게 이제 올해 6월 모의고사, 이번 모의고사입니다. 이번 모의고사 이제 네 번째로 어려웠었던 문제인데요. 왜 제가 22번을 안 들고 21번을 들고 왔냐면 22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킬이 필요 없어요. 꾸준하게 그냥 풀기만 했으면 풀 수 있는 학생들이 자기가 그걸 못해서 못 푼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수투 문제인데 학생들이 요즘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정도의 풀이를 써야 됩니다. 이게 EBS에서 공식 발표된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미리 예습하신 분은 알겠지만 한 페이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 써야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써야 정답 1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왜 이런 걸 들고 왔냐면 저희는 스킬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선 저는 수학할 때 그래프를 엄청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래프를 먼저 무조건 그림을 생각해라. 그림을 생각한 다음에 식을 쓰는 거다. 이렇게 매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 요 가조건을 이용해서 요렇게 되는데 여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가조건이. 그 다음에 나조건을 가지고 여기가 3분의 8이거나 여기가 3분의 8이거나 여기가 3분의 8이거나 여기가 3분의 8이거나 요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조건으로 요게 탈락이 됩니다. 왜냐하면 3분의 8이 여기 있는데 저긴 0이라고 해서 여기가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문제를 차근차근 해서 가만 생각해서 1분 정도 고민을 하면 그래프 개형이 이 모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만 세우면 되는데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식을 이렇게 씁니다. 이거 나중에 근데 제가 일부러 이거는 프린트 안 해드렸어요. 이건 제 노하우라서. 근데 이제 어쨌든 완전 지금 정답이랑 이거랑 완전 다르게 풀거든요. 저는 식을 이렇게 쓰게 해요. 그래서 식을 이거 써서 저기 있는 거 2개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돼요. 그렇게 계속 찍으시면 어쨌든 그래서 요 2개만 대입해서 비교해서 요것도 그냥 A, B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저기다 넣어서 하면 딱 5줄로 아까 그 2페이지가 되는 문제를 정말로 이 5줄이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공부 진짜 잘하는 학생이면 가서 보여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5줄로 풀 수 있다는데 너 이거 이렇게 5줄로 푸는 게 말이 되는 것 같아? 이거 진짜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1등급 맞을 수 있는 친구고요. 모르겠는데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러면 1등급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수업 자체를 기본 그냥 일반적인 정석 풀이를 가르쳐주지 않고요. 이렇게 문제를 고민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가르친 제자들은 식이 길지 않습니다. 식이 길지 않고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고 최소한의 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계산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스킬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계속 시켜야지 늘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한 번 딱 보고 이건 다음에 써먹어야겠다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연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추론 능력을 어떻게 길러주느냐.
추론 능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을 많이 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주마다 한 번씩 모의고사를 봐서 학생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접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클리닉이 제가 진짜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는데, 우선 저희 클리닉은 5단계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5단계로 설정이 돼 있어서 문제를 잘 풀면 올라가고, 뭐 거기서도 좀 하면 떨어지고 막 이렇게 수준으로 해놨는데, 저희 정시반은 이번에 아예 새롭게 편성을 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을 해도 되는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클리닉에 딱 오면 미니 모의고사를 봐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문제 빼고, 그 다음에 너무 쉬워서 공부할 필요 없는 문제 빼고 한 10문제 정도만 추려서 그때 와서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리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니 모의고사를 계속 보고,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섰다 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단계별 클리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시반을 위해서 그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수업이 이제 제 반에는 수투 수업을 나갈 거고요. 제 반에 들어올 학생은 진짜 정시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지금 2학기 동안 수투를 계속 작년에는 병행해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진도에 맞춰서 그렇게 나가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고의 성적을 내려고 이제 수투를 빨리 스킬 수업을 제 스킬만 빨리 주입시켜주고 2학기 때 미적분을 빨리 나갈 거예요. 지금 아까 수능 성적 그 난이도 해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적분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미적분 문제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는 미적분을 빨리 진도를 나가서 학생들이 미적분도 거의 다 맞을 수 있게 목표를 짜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수투를 이제 내신도 병행하면서 하고 싶으시면 이민석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민석 선생님도 엄청 유능한 선생님이시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프린트가 들어가 있는데, 우선은 방학 동안에는 수원 수투를 한번 쫙 문제를 풀 거예요. 그 다음에 방학이 끝나면 수투 수업을 나가면서 내신과 수능을 병행하면서 나갈 거예요. 그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좀 너무 오버해가지고 선생님이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신식으로 한번 영상으로 설명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감학원 6주 여름방학 특강에서 영어를 맡은 영어과 정진원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6주 영어 특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제 수업 방향과 제 양력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청설학원에 있었고요. 지금 많이 아시는 시대인재 대치 재종에서 학습 컨설팅을 담당했고, 지금은 대치 종로와 그 전에는 교대 종로 학원에서 계속 종로학원에서 좀 오래 근무를 했고요. 지금 대치 종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종합반 친구들을 좀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번에 내신 대비 위주로 아이들이 공부를 고2 친구들이 하다가 아마 이 여름방학 이 기점으로 해서 2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대부분 이제 수능으로 옮기려고 다들 생각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정시 쪽으로 가야 될까? 여지껏 내신 대비를 같이 하면서 했는데요. 물론 내신을 포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내신을 포기한다라고 해서 수능을 또 잘 본다라는 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신을 일찍 포기하는 친구들 치고 수능 점수도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번부터는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면 학생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내신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비중을 낮추고 수능에 대한 부분들로 가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 공감학원에서 아마 6주 동안 방학 특강을 하도록 좀 나름 계획을 좀 하고 있고요. 수업 계획을 보시면 거기 1주차부터 6주차까지 해서요. 제가 이제 뭘 해야 될지
실어놨습니다. 그 수업 계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수업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내신 대비도 하고 있고요. 수능형 강사기도 하지만 일찌감치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영어에서 중요해서 내신 대비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능에 기반을 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보시다시피 이번에 6월달 평가원 시험 고3들이 봤던 6월 모평 1등급 점수가 나왔죠. 예, 퍼센테이지가 나왔는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1.47% 정도? 평상시에 1등급이 상대평가에서도 4%대 정도가 나와도 1등급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한 4.6%가 나왔었고요. 올해는 1.47%라는 점수가 나와서 정말 다들 깜짝 놀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별 감흥들이 없습니다. 실제 재생들 보면 아마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좀 더 쉬워질 거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평가원이 아마 이걸 해서 학생들을 나름대로 테스트를 했더니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들 안 나왔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거보다 쉽게 출제하겠지만 작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7월에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라고 해서요. 어떻게 보면 영어에서는 조금 더 추상적인 지문들 좀 많이 줄이고 문장의 길이도 좀 줄이고 단어들도 어렵지 않게 출제하겠다라고 해서 난이도를 그럼 어떻게 조절할까 했는데 역시 평가원은 나름대로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선택지의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글을 읽어도 답이 여러 개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한두 문장, 한두 단어, 한두 문장만 읽고 소위 얘기하면 발췌독이라는 게 가능했었는데 최근에서는 발췌독이 힘들고요. 처음부터 좀 끝까지 읽으셔야지 답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말 그대로 함정선지 속어법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에서들 지금 고3들도 혹은 재생들도 많이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저는 수업 방향을 좀 잡았는데요. 이번 수업은 말 그대로 수능형 수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형 수업을 할 텐데요. 이 수능형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줄까라고 제가 계획을 좀 하다가 그래도 단연간에 제가 경험상으로 봐서 아이들에게 뭐가 좋을지 특히 6주라는 한정된 기간 속에서 하기 때문에요. 첫 번째 보시면 거기 수능 주요 유형 유형편 해서요. 유형 문제를 풀이하는데 제가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 지금 고3들이 연계 교재라고 하는데요. 이게 6월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 교재가 유형편이 있고요. 실전편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거고요. 수능 유형이 나와 있는 거고 실전에는 모의고사가 5회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첫 번째 보시면 수능 주요 유형 문제 푸는 풀이해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 유형편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요. 아마 하루에 2개 정도의 유형이 되지 않을까? 한 유형당 5문항입니다. 그리고요. 거기 매주 실무 1회를 과제로 내줄 텐데 실전편의 과제가 저희가 5회분이니까 한 해 분 정도 1번부터 45번까지 듣기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조금 생각을 좀 하는 게 끝까지 좀 아직 결정을 100% 못 내렸는데요. 여기 이 유형과 실무에 대한 부분을 거꾸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실무를 과제로 내줬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과연 일주일 동안 물론 충분한 시간이 방학돼 있다라고 보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이 유형편을 과제로 내주고 실무를 그날 당일날 볼지도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대청 쪽에서 단대보고 친구들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미 저한테 선언하기를
실무 1회 과제 여기 힘듭니다. 이걸 좀 바꿔서 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형을 과제로 내주고요. 그리고 실무 부분을 그날 당일 저랑 같이 문제 풀고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 위주로 하는 걸로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주 2회 수능 완성 단어 테스트를 합니다. 왜 주 2회냐면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날에는 구글 시트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 뭐 부모님 아시다시피 설문조사 형식으로 돼서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해서 영어 단어 그러니까 영단어 쓰는 걸로 해서요. 50개를 내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목요일 한 11시 반까지 무조건 저한테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 당일에는 페이퍼 테스트를 합니다. 이거는 주로 의미를 적는 테스트로 해요. 의미, 단어의 의미, 미닝을 적는 거 50개. 그러니까 주에 어떻게 보면 영단어 테스트가 한 번, 두 번. 물론 이 주중에 나와 있는 건 약간의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상시에 뭐 특별히 오지 않아도요. 여길로 클리닉을 좀 대체하고 물론 D번에 나와 있는 클리닉은 매주 아이들 개인 과제 및 질의응답을 조금 더 받을 거고요. 특별하게 아이들 입장에서 개개인별로 어떻게 공부에 대한 방향을 좀 잡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47%라는 이번에 6월달 평가원의 이 상황을 보시고 부모님들이 조금 아직은 1.47이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1등급 맞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부모님도 아시다시피 정시 수능 영어를 왜 하느냐 그것만 좀 잠깐만 설명드리면 정시 수능 영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시에서의 등급 확보하는 거 분명히 그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학교들은 국수탐이 들어가고 영어가 가감점으로 들어갑니다. 부모님 아시다시피 서울대야 0.5점이지만 고대라든지 그리고 특히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점수 차이가 1등급, 2등급 그리고 2등급, 3등급이 잘 점수가 만약에 벌어지거든요. 인서울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건 수시예요. 수시에서는 대부분 친구들이 여기서 학생부 교과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겠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논술 전형으로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문과는 인문 논술이라든지 이과는 수리 논술 같은 걸 쓸 텐데요. 대부분 논술을 전형해서 한양대와 그리고 연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요. 수능 최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아주 효자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입니다. 특별히 영어가 한 2등급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면 사실은 탐구 과목 플러스 하나랑 해서 최저 4, 5 이렇게 해가지고 두 과목 5, 합 6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논술에서 수시에서의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부모님 아시다시피 수시적 관점과 정시적 관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영어다. 그리고 대부분 친구들이 지금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대치동도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나중에 원서 쓸 때 압니다. 그때 내가 영어 점수를 조금 더 마련해 놓을 것. 다만 영어는 단기간 내에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일정량의 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요. 대부분 친구들이 국수탐 하다 보면 영어를 미루게 되고 이걸 미루다 보면 그만큼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일주일에 학원 정도 저희처럼 한 번 정도 수업하고요. 그리고 나서 주중에 제가 단어 클리닉 같은 것들로 구글 시트로 하고 당일날 또 단어 점검하고요. 이렇게 한다라면 특별히 지금 저희가 하게 되는 연계교재 수능 완성이라는 연계교재는 문제의 퀄이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문제가 좋아요. 평가원의 기조를 많이 따랐습니다. 이번에 많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검수진들이 해서 개별로 기출문제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저는 여기 수업책에 나와 있는 거 시간 좀 잠깐 보시면 매주 일요일날 4시간 본수업 이렇게 1시간 정도 클리닉 하고요. 11시 반까지 제출하고 나머지 시간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학생들이 수능에 대해서
이번 방학 때 여름방학 6주 동안 물론 뭐 방학 기간만 따지면 4주인데 3주에서 4주인데 나머지 1주 2주 앞에 붙어 있지만요. 체계적으로 정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학생들 보내주시면 제가 정성껏 아이들 잘 케어해서 수능 영어에 있어서 특히 자신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설명해 들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공감학원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국어 담당하게 될 신동우라고 합니다. 요새는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는 과목을 선택할 때 1순위가 국어거든요. 수학보다 이제 국어를 최우선시 하는데 국어가 생각보다 지금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왜 국어 점수가 안 나오는지,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번 6월 평가원 기준으로 보면 평가원 시험이라는 거는 수능 출제 기간이죠. 일단 제 자료집 갖고 계신가요? 네. 그 국어 영역 만점의 길 그 자료집이고, 그 첫 페이지에 보시면 제 이력이 있고요. 재작년까지는 이제 메가스터디 고3 온라인 강의를 했고, 이제 이번 정시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 학원에서도 서울아카 학원에서도 이 정시반을 스타트해서 내년 수능까지 끌고 갈 반을 이제 만들 예정이고요. 앞으로 내년 이제 고3 수능까지는 여기서 책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6월 평가원 기준으로 보면은 국어가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화법과 작문이 있고 언어와 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을 보면은 뭐 이번 6평 기준으로 뭐 84, 뭐 88, 87 요 정도로 보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3.4점 정도의 격차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그럼 이번 6평만이 아니라 이 선택 과목이 시행된 이래로 계속 3.4점 정도의 격차가 생기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언매와 화작의 난이도 때문이 아니라 공통 과목에 대한 정답률 차이 때문입니다. 보면은 이게 원래 최초의 시작 3년 전에 시작됐을 때 선택자 비율이 뭐 화작이 7, 언매가 3, 최초에는 30%채 안 됐어요. 20 몇 %대였는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6대4 비율까지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언매 선택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지금 대치동에서 지금 상위권 애들을 제가 다 데리고 있거든요. 뭐 휘문고 전교 1등, 진선여고 전교 1등 3학년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현재 팩트고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 보면은 대치동 상위권 애들하고 재수생들 상위권 애들은 그냥 100% 언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대가 이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 지역에서 이 학교에서 서울대를 몇 명 보냈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요새는 의치한 약수를 얼마나 보냈느냐 이거잖아요. 그럼 작년 기준으로는 휘문고랑 이제 상산고가 압도적 1, 2위죠. 그래서 240명 정도. 재수생 포함해서 상산고랑 휘문고가 240명 정도 보내고, 뭐 3위가 뭐 숙명여고 확 떨어져요. 100 몇십 명대. 이 두 학교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의치한 약수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거기 학생들도 대부분 이제 언매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상위권들이 이쪽에 많아요. 여기는 이제 중하위권들이 많습니다. 그럼 화작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언어가 문법인데 문법이 5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국어에서 유일하게 지식 과목이고 공부에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합니다. 문법 공부가 싫어서 화작을 하는 거예요. 문법 공부하기 싫어서. 이게 너무 싫죠. 딱딱하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싫어. 근데 화작은 특별히 공부 많이 안 해도 되니까 또 이제 고3 되면 이제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실제 고3들을 보면은 공부 시간의 50% 이상은 수학에 할애를 하거든요. 내가 안 그래도 수학이랑 탐구 과목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국어 공부 시간도 부족한데 내가 언제 문법 공부까지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편하게 할래. 그래서 문법의 깊이 현상으로 화작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상위권들이 쏠려 있으니까 공통 과목에 대한 정답률은 어디가 높게요? 당연히 언매 애들이 공통 과목 정답률이 높죠. 심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래요. 언매 선택자랑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언매 애들은 정답률이 52%인데 화작은 38%,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정답률이 20% 격차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쉬운 문제일까 어려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률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결론은 엄매 학생들이 무조건 공통 과목을 잘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표점을 계산할 때 보정 점수 같은 게 주어지는 체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꼬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적게 나면 3점, 많이 나면 4점 정도가 늘 유지돼요. 이게 1, 2점 차이가 아니에요. 무조건 3점 아니면 4점 정도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요렇게가 점수가 똑같다니까요. 그럼 똑같이 만점 맞을 때 표준 점수 누가 높게요? 당연히 엄매 선택자가 표점이 높아. 그럼 정시에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수시를 생각한다. 근데 세 과목 합 4를 맞춰야 된다. 이런 상황이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국어가 무조건 1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국어가 무조건 1이 나와야 되는데 엄매를 선택한 학생이 이제 85점을 맞았어요. 화작을 선택한 학생이 85점이면 이 학생은 2등급이고 이 학생은 1등급이 됩니다. 자, 3점, 4점 정도 격차가 나죠. 그럼 잘 봐요. 그럼 문법이 이제 5문제잖아요. 2개 틀려서 4점 까였다 칩시다. 그럼 4점이 까여도 화작 선택자보다 손해본 게 없습니다. 5문제 중에 2개 틀려도 이 학생에 비해서 불리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똑같습니다. 한두 개 틀려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화작은 무슨 부담감이 있냐면 읽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문의 양적 길이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쉽지만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좀 까다로워요. 정답률 60% 정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작 선택자는 시간적인 불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법 공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2 때 미리미리 해둔 학생이 대치도는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휘문고 제가 고2 팀 수업을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중간고사 끝나면 2학년 1학기입니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면 학생들은 쉬고 싶죠. 근데 이 휘문고 어머니들은 요 쉬는 꼴을 못 보겠다 해서 5월 초에 빨간 날들이 좀 있었어요. 뭐 어린이날, 뭐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이때 4회 정도에서 빨간 날 이용해서 12시간 문법 특강을 좀 깔아달라. 해가지고 이미 휘문고 학생들은 상당수가 그때 특강 들은 학생이 3, 40명 되거든요. 그 학생이 이미 문법 정리 한 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하면서도 수능적인 공부를 요 틈날 때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게 지금 대치동 휘문고의 분위기예요. 이게 현재 올해입니다. 올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문법을 좀 해두겠다. 근데 문법은 지식 과목이니까 이 어머니들이 뭐 이렇게 빨리 하시나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간담회 할 때 선생님 수업을 한 3번은 들을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듣고 끝낼 게 아니라 또 추석 때 한 번 또 해주세요. 여름방학 때 또 해주세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듣고 문법에 대한 부담감을 미리 줄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올해 벌어진 일이고요. 어쨌든 좀 의대를 생각하고 스카이를 좀 생각하면 당연히 뭐가 유리하다. 엄매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는 미리 한두 바퀴 정도는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꼭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인강 같은 거 들으면서 요 틈날 때 문법은 지식 과목이기 때문에 꾸준할 필요는 없거든요. 한번 들어두고 또 시간 지나면 또 까먹으니까 또 한번 들어두고 미리미리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대학을 좀 잘 보내려면 엄매가 유리한 거는 객관적인 지표상 팩트입니다. 그래서 상위권 애들 의대를 가려는 학생들은 거의 100% 이쪽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자, 문학이 이제 17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독서가 17문제가 나오죠. 근데 이제 저도 그 생각의 차이라는 학원에서 예전에 배재고등학교 내신을 원장님이 부탁하셔가지고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내신이라는 걸 해봤어요. 이게 수능 강의만 메가스터디에서 하다가 처음으로 내신을 했는데 그때 왜 이렇게 고3 애들이 왜 이렇게 국어를 잘 못할까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도대체 1, 2학년 때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고3 학생들이 국어 성적이 그렇게 안 나올까? 이 과정을 제가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의문이었는데 요거 내신 대비를 해보니까 왜 못하는지 의문이 저는 작년에 풀렸어요. 뭐냐면 뭐 배재고등학교 같은 경우 뭐 광문고등학교 같은 경우 뭐 수능형으로 내겠다. 그래서 뭐 교육청 모의고사 있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형식만 수능형이지 그냥 내신은 내신이에요. 고난도의 사고 문제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은 학원에서도 강조하잖아요. 모든 내신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반복과 숙달이죠. 반복과 숙달이에요. 사고하는 연습을 안 하고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듣는데 학생들은 뭐 시어의 상징성, 뭐 표현법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달달달달 반복해서 많이 보는 사람이 내가 3등급 맞았다. 근데 3번 반복해서 3등급 맞은 거예요. 그럼 1등급 맞으려면
5번, 7번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숙달, 성실성이 내신 성적과 직결이 돼 있습니다. 저도 문제를 면밀히 봤는데 뭐 고난도의 사고 문제 그런 걸 내지 않아요. 낼 능력 자체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시험의 결이 다릅니다. 어떤 식이냐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서 왜 강동구의 입결이 이렇게 안 좋을까? 이게 항상 의문이었는데, 자, 보통 내신 대비를 8주를 하죠. 8주를 해요. 한 주 정도 쉬고 또 8주 합니다. 방학 때는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쉬는 학생들이 태반이고 절반 정도 태어난다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그냥 방학 특강 뭐 문법 같은 거 한번 듣고 그다음에 2학기 내신과 관련 있는 내신 특강들을 많이 듣죠. 2학기 내신과 관련 있는 선행 특강들을 비교적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1학년쯤 되면은 수능은 머나먼 일. 고3 때나 하는 거지. 머나먼 일이니까 내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외부 지문에서 뭐 읽는 훈련을 해보자면은 제가 그걸 굳이 외워야 되는데요. 시험이랑 상관도 없는데요. 그냥 단편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먼 미래를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8주 해요. 8주 합니다. 뭐 방학 때 쉬거나 뭐 문법이나 2학기 내신과 관련된 특강을 듣죠. 또 8주 내신을 합니다. 이때도 또 8주 내신하고 이제 1년 갔어요. 그죠? 뭐 사고하는 훈련을 1년 동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2학년 1학기 1학년 때 이랬고 2학년 때도 이렇게 보냈다고 합시다. 근데 2학년 1학기 때는 대부분 문학을 하죠. 2학기 때 독서를 합니다. 네, 독서를 하는데 그러면 1학년 때도 독서는 거의 안 나오고 배재고 같은 경우는 독서를 낼 때도 그 교육청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한정해주고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을 반복해서 달달달 무슨 내용인지를 아는 그런 지식 위주의 수업을 듣고 그런 식으로 내신 대비합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방향으로 공부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뭔가 읽고 원리를 공부하고 사고하는 훈련을 1년 동안 해본 적이 없고 2학년 1학기 때도 독서는 안 하고 문학만 공부합니다. 그럼 독서를 언제 처음 경험해요? 2학년 2학기 때 돼서나 독서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수능 때까지 이제 보면은 독서 17문제 나오잖아요. 이번 6월 평가원 기준으로 오답률 50% 이상의 문제를 보면요. 독서가 5문제였고 문학이 1문제고 문법이 1문제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독서를 많이 틀리죠. 독서론이라고 해서 거저주는 거 3문제 있거든요. 거저주는 거 3개 빼면 실질적으로 14문제에서 당락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답률 50% 이상 문제가 무려 5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독서를 굉장히 못합니다. 일단 1년 반을 제대로 된 독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문학도 내신식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뭘 망하냐면 문학도 독서 능력이 문학이거든요. 독서 능력의 일단 전제 조건은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어휘력이 전제돼요. 자, 어떤 문학 문제를 많이 틀리느냐? 작년 9월 평가원 오답 1위 문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문학이 EBS가 연계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틀리는가? 학생들이 뭘 못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국어가 시간이 필요하구나 느끼셔야 되는데 자, 보기 박스와 연관 짓는 능력이에요. 이제 보기 박스에서 자연이라는 공간은 현실적인 풍류가 놀고 먹고 즐기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풍류의 장이다. 그럼 이 일반화된 진술을 시에서 구체화하는 거죠. 릴레이션 연관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화자가 자연 속에 숨어 거주하죠. 평권에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수물은 거주할 것, 자연 속에 은거해서 사냥하고 낚시질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생각하겠죠. 화자가 사냥, 낚시질, 자연 속에서 놀고 먹고 즐기고 있네. 이 얘기가 구체화됐네라고 사고를 했죠. 누구나 다 그런 사고했습니다. 근데 선지를 보면 화자가 사냥을 하는 것은 선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화자의 고고한 취향으로서 이렇게 이제 선지가 나와요. 뒤에 블라블라. 그럼 학생들은 어디서 막힐까요? 여기서 막히죠. 고고하다가 뭔데? 근데 예전 현대시에서 제목에 고고라는 기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출 공부할 때 고고란 단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이 뜻을 알고 있었겠죠. 솔직히 국어 사전 갖고 다니는 학생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보는 학생 없어요. 유튜브 쇼츠만 볼 줄 알지 이 어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요즘 세대 애들이 그래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다 한자어들이죠. 고고하다 학생의 사고 과정입니다.
사냥하는 거 나왔는데 화자가 사냥하는 거 오케이. 고고하다 모르겠는데 좋다 나쁘다 정도는 구분하겠어요. 직관적으로 좋다 나쁘다 좋은 거 좋은 취향 오케이. 사고 과정에 문제는 없죠. 좋은 거니까 좋은 취향. 이게 뭐 논리적인 문제는 없죠. 근데 고고하다의 뜻이 현실에 초연하다라고 알려주면 학생이 또 질문합니다. 초연은 또 뭡니까? 이 질문하죠. 현실에서 벗어나다의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기에서 현실적인 풍류의 공간이라고 했는데 현실에서 벗어난 취향을 한다고 했으면 보기 범주에서 벗어난 해석입니다. 틀렸죠. 그러니까 결국 어휘죠. 어휘입니다. 어휘 때문에 망하는 거야. 어휘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평가한 경우는 문학이 어려웠다 해서 2학년 1학기 뭐 방학 특강 같은 거 하면 문학 해주세요. 이 엄마들이 민감하죠. 전년도 수능에 대해서 민감해요. 야, 작년에 문학이 어려웠대 하면 문학 특강 해주세요 했는데 문학 작품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선지의 어휘를 조금 어렵게 바꿔버리면 오답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휘인데 그 어휘는 결국에 다 한자입니다. 한자. 그러니까 교수들이 사용하는 워딩은 한자고 학생들은 한자를 모르고 거기에서 오는 간극과 괴리 때문에 학생들이 국어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학생들이 멍청하다고 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의 부모님의 문제지. 너희들의 부모님들이 한자 공부 안 시켜줬잖아. 끄덕끄덕 그래요. 그치, 엄마 탓이 하죠. 어릴 때 무슨 뭐 애플 모르면 혼났지. 한자 모른다고 혼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일단 한자가 돼야 돼요. 그 한자가 갖는 축자적 의미를 모르니까 독서도 망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아, 경제지문은 개념 정의가 중요하고 인과적 관계를 사고하는 힘이 중요해. 막 원리를 가르쳤어요. 자,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교수님이 정해 주시죠. 채권이란 이 평가원 기출이에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 증권으로서 이렇게 해줘요. 맞아. 동생이 말씀하셨지. 개념 정의가 중요하다고. 자, 밑줄을 빡빡 그어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 증권이다. 어디서 막혔을까요? 여기. 채권을 정의해 주는 유가 증권? 뭐지? 몰라요. 모르는데 몰라. 어차피 정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으니까 밑줄은 빡빡 긋니다. 그래서 막 인과관계 있으면 화살표를 그렇게 좋아해요. 관계 사고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막 지문에 막 표시합니다. 표시를 하죠. 근데 유가증권이 뭔지 정의를 안 해줘요. 가치가 있는 증서야. 이 의미를 하죠. 가치를 가지는 증서야. 그러면 밑에 채권이라는 건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거래가 가능하구나 밑줄만 긋고 그냥 피상적으로 읽는 친구가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모든 가치가 있는 건 당연히 거래가 가능한 거지로 사고로 이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거래가 가능한 거죠. 왜?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가치가 있는 증서라는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밑줄만 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적인 연관을 짓지 못해요. 사고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애는 사고력이 좋은데 어휘력이 약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휘력이 곧 사고력인데 어휘력이 되면 사고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학생들이 이제 국어를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휘력의 부재입니다. 어휘력의 부재고 한자 공부가 안 돼 있는데 근데 갑자기 고3 때 이 1년 만에 이게 되겠느냐고요. 국어라는 건 쌓여야 돼요. 그 어휘가 쌓여야 되는데 학생들이 평소 습관 모든 정보 습득은 유튜브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해요. 무조건 모의고사 보면 분명히 그랬거든요. 엄마 나 시간을 못 맞췄어. 2지문 찍었어 이러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지문을 왜 시간을 못 맞추냐면 자 독서 과학 지문 보통 10분 정도 걸리면 돼요. 지문이 보통 4, 5문단 정도 돼 있고 문제 4문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영상 세대잖아요. 그 영상을 흘러갑니다. 스톱하고 생각하는 학생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기도 흘러가요. 그 습관이 지문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읽다가 스톱하지 않아요. 일단 급합니다. 그냥 읽어요. 일단 급하니까 빨리 지문을 읽자죠. 자, 그래서 끊고 뭔가 관계를 사고하고 또 끊고 관계를 사고하고 사고한 걸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습관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보통 지문 읽는데 장담하고 3분 안에 읽어요. 5분 이상 읽는 친구 없습니다. 일단 급하니까 80분 동안 225개 선지를 다 판단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럼 빨리 지문을 읽어야지. 그럼 학생들이 무슨 고민이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지문을 빨리 읽어요? 속도법을 알려주세요. 뭐 이러거든요.
근데 요새 선지가 굉장히 디테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왜 줄이지 못하냐면 이거 5분 걸려도 돼요. 5분 걸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3들하고 재수생 상위권 시험장, 제가 메가스터디 뭐 러셀 이런 데 있으면서 이제 시험 감독 같은 거 서초메가 가면은 강사가 시험 감독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면은 재수생 상위권들은 손이 바빠요. 손이 바쁩니다. 가다가 관계를 톡톡톡 정리하고, 를 톡톡톡 정리하고 펜을 들어요. 근데 고3 학생들은 자기도 잘 못하면서 팔짱 끼고 쓱 읽습니다. 쓱 멈추지도 않아요. 쓱 뭐 대충 이해해. 대충 뭐 이런 얘기. 어차피 정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이래서 틀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선지의 변주와 패러프레이징이 일어나요. 표현을 다 바꿉니다.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관계를 완벽하게 다 납득해야 되고 대략적인 이해 정도로 왜 안 풀리냐면 학생이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해했다고 모든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해와 기억은 다른 거거든요. 대충 이런 얘기. 뭐 대충 기억해. 이게 문제 풀면서 또 기억은 왜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근데 급하다 보니까 지문을 급하게 읽었어요. 그럼 선지에서 제대로 풀려 안 풀려요? 안 풀리거든요. 2번일까 5번일까 그거 고민하다가 홀린 듯이 2분 3번을 써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가요. 거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3분 내로 급하게 읽어버리면 문제가 안 풀리니까 문제 푸는데 10분이 넘어가요. 근데 이거를 5분 정도 쓰면 이게 5분 안에 풀립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관계를 납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국어는 방향과 습관을 잘 잡아줘야 되는 게 강사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습관이 왜 안 돼 있냐면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학생들이 영상세대라 그랬습니다. 영상세대고 책을 읽고 스톱하고 사고하는 훈련과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경험치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경험치도 없고 이런 훈련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고3 돼서 기출문제랑 사설 모의고사 몇 번 푼다고 그게 된다? 안 되죠. 그리고 실제 고3과 N수생의 비율이 4대 1이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이게 1등급을 보면요. 1등급 비율을 보면 이게 충격받으실 텐데 1등급 비율을 보면 3대 7이에요. 압도적으로 N수생들이 잘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 1등급이라고 자만하면 안 되고요. 이 고2 모의고사 우리 애는 1등급인데 진짜 1등급 아니에요. N수생이 껴들지 않았고 갑자기 비문학이 확 어려워지는 게 고3입니다. 어휘가 어려워져요. 교수님들이 사용하는 그 어휘와 워딩들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휘를 경험하지 못하면 지문 독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비율이 왜 생기냐면 자, 수시가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내신 2학년 내내 내신 공부하다 보면 사고하는 훈련은 안 돼 있고 뭐 고3 때 하면 되겠지 하지만 이게 왜 1년 만에 안 되냐면 잘 들어보시면 이제 국어도 해야죠. 수학도 해야죠. 탐구도 해야죠. 근데 여기에 공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합니다. 굉장히 많이 투자해요. 국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N수생들은 재밌어요. 수학과 탐구는 지식 과목입니다. 지식이라는 건 몇 번 복습해보면 금방 다시 기억이 나거든요.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죠. 이미 이때 어느 정도 해놓은 애들이에요. 해놓은 애들이기 때문에 수학 탐구에 대한 공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할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N수생들은 이런 상담을 요청해요. 선생님, 저는 작년과 다르게 국어를 4시간 이상 쓸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3 애들한테 야 너네 하루에 국어 4시간씩 공부해야 돼 하면은 저 새끼 미친놈이다 이래요. 그만큼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에 고3 돼서도 한두 시간 이상 국어 공부를 하기에 물리적 시간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N수생과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수학 탐구에 비해서 국어는 지식 과목이 아니죠. 이해하고 사고하는 과목이고 어떤 피지컬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꾸준한 훈련이 중요한 과목인데 자 이때 훈련 하나도 안 했죠. 이때 1년 만에 하려니까 N수생들에 비해서 물리적 시간 차이가 있죠. 그럼 N수생들은 왜 재수 성공을 하느냐. 이때 못한 걸 이때 뭐 한 거예요? 채웠죠. 그러니까 시간을 채워줘야 돼요. 경험치가 필요한 거죠.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유가증권이란 단어를 경험해봤으면 알 거고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어휘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쌓여야 됩니다. 이게 뭐 수업을 어떤 좋은 수업 몇 번 들었다고 갑자기 한 번에 막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고3들의 경우는 4, 5였는데 1 됐다. 재수생들은 4, 5였는데 1 됐다. 이런 학생들이 좀 있는 편인데 고3들은 거의 드물어요. 일단 멍청서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걸 인지한 대치동 어머님들은 이미 고1, 2 때부터 수능적인 공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한 거예요. 수능적인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가면서 내신 4주, 5주 남겨놓고 내신하고 또 수능적인 공부해가면서 그 기간에 내신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내신만 하니까 너무 사고하는 훈련, 어휘에 대한 경험치가 너무 부족해요. 내신 공부의 한계는 뭐냐면 시험 범위가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범위에서 그것만 달달 반복하죠. 많은 글들을 읽어본 경험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3 돼서 N수생들을 이기기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국어 공부를 해둬야 되지 않느냐. 이미 그거에 대해서 좀 성견지명 있는 부모님들은 이미 고1 때부터 그런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치의 차이가 이 지역과 뭐 강남구 지역의 어떤 수능 점수의 차이, 입결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휘문 같은 경우는 막 240명이 의치한 약수를 간다고 하는데 얘네가 내신 1, 2등급이 아닌 거잖아요. 내신 5등급도 갔단 얘기잖아요. 이 정도의 의대를 갔단 얘기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내신 공부에만 함몰돼 있으면 이 사고하는 훈련을 너무 못한다. 근데 그게 고3 때 1년 만에 채워지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단순히 문제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 해줄 생각이에요. 학생들은 이제 공부할 때 그냥 읽고 풉니다. 그냥 읽고 풀어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얘들아 지문 다 설명해 줄게. 막 도식화하고 막 지문을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야. 여기 이런 의미니까 2번 틀린 거 아니겠어? 자, 이런 수업하면은 학생들이 뭐 할 거야? 오, 나 혼자 읽을 때 몰랐는데 쌤이 설명해 주니까 2번이 틀린 이유를 명확히 알았다. 그럼 학생들은 만족해서 집에 돌아와죠. 야, 이 선생님은 설명을 진짜 잘하셔. 근데 학생들 때 남은 건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지문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뭘 착각하냐면 제가 논리적으로 말한 걸 이해한 거죠. 스스로 이해한 게 아니라 선생님의 논리적인 설명을 이해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해한 거죠. 설명만 이해하고 넘어갔고 그거를 만족합니다. 근데 학생은 결국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강사는 강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학생은 학생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머니들은 어머님으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진짜 성적 좋은 학생들은 지금 진선여고 전교 1등 채연이라는 학생을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이 그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 숙제 채점을 어머니가 직접 하세요. 답지를 저한테 미리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저 한 주 후에 주는데 미리 보고 베낄까봐 그거를 자기한테 미리 보내달라라는 이제 적극적인 부모님도 계세요. 전교 1등을 하는 애인데도 학원 숙제를 어머님이 채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어머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학생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저는 제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그죠? 서로 할 일이 이렇게 삼위일체 됐을 때 학생이 대학을 잘 간다고 보고요. 저만 잘해도 안 되고 학생만 잘해도 안 되고 어머니만 잘하면 안 되고 이게 다 잘해요. 셋이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무관심한 것도 안 좋고 적절한 관심이 좀 필요한데 그럼 이제 제가 할 일은 뭐냐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유형을 10개로 나눠가지고 뭐 인문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자 입장 설명글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제지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출제 원리에 맞춰서 어떻게를 좀 지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숙제 자료집을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다른 강사들 이게 없는데 교과서 읽기 자료가 있어요. 교과서 읽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막 경제 교과서 읽기, 철학 교과서 읽기, 과학 교과서 읽기,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나눠서 있어요. 기술과 관련된 공학 교과서 읽기. 목적은 2개입니다. 철학 교과서 읽기 하면은 철학과 관련된 필수 어휘지까지 정리되어 있어요. 경제 교과서 읽기 하면 수요가 뭐다, 통화량이 뭐다, 자본이 뭐다, 자산이 뭐다, 이런 어휘 설명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2가지입니다. 스키마, 배경 지식. 예를 들어 제 교과서 읽기 14주차 자료가 이번 6월 평가원에 그대로 나왔는데 화학과 관련돼서 공유과학과 관련된 교과서 읽기 자료가 있었고 그거가 재밌게 그거와 관련된 진짜 과학 문제도 풀어보고 그거와 관련된 사회 문제도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2가지죠. 배경 지식 쌓기. 근데 그 교과서 읽기에서 공유결합의 개념을 화학 선택자가 아니었더라도 공유결합의 개념을 알고 있었으면 이번 6월 평가원 화학 지문 나왔거든요. 공유결합의 개념을 설명할 때 난 이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어도 무방하지만
있어서 나쁠 건 없죠. 있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읽기. 나는 학생들이 지금 선택 과목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 배경 지식이 없어요. 그럼 비문학에서 가장 약한 게 뭘까요? 경제입니다. 휘문고 학생들도 힘들어하는 게 경제예요. 가르치다 보면. 경제가 왜 어려울까요? 그 용어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경험치 부족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요. 통화정책이란 정의해 주네요. 중앙은행 경기 침체기에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여 시장금리가 인하해서 대출이 증가하여 신용 공급의 확대, 그로 인해 수요의 증가, 그로 인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통화정책의 개념정입니다. 그럼 학생들은 인과관계가 중요하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사고해야 되는데 사고가 안 되죠. 왜 사고? 어디서 막힐까요? 이건 뭐고 이건 뭐지? 이게 떨어지면 이게 왜 떨어지는 거야? 납득이 안 되죠. 자, 요 금리 이자율이네. 이자율이 떨어지면 대출 늘겠지.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잠깐 대출이 느는데 신용 공급, 신용은 믿음, 크레딧? 크레딧가 어떻게 공급이 되지? 이게 뭔 개소리지?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면 그래서 신용은 설명해 주죠. 돈이야. 은행에서 대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은행에서 돈이 공급된 거니까. 그래서 경제에서 신용은 돈으로 보면 된다. 국가의 신용도가 증가한다는 건 뭐니? 달러가 많아지면 국가 신용도가 커지는 거야.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보험 지문도 이해가 되고 채권 지문도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휘에 대한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 지문이 특히 가장 어려운 이유는 경제 용어에 대한 경험치가 없죠. 오히려 성인들은 경제 용어들을 사회적으로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데 금리 모르는 친구 누가 있어? 어른분은 다 알죠. 근데 학생들은 충격이에요. 지문에선 금리라고 나오는데 보기 박스에서 이자율 나오거든요. 이게 동의원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이자율은 단어가 없는데 막 찾고 있어요. 이게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어휘입니다. 그래서 어휘에 대한 경험치를 좀 계속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어휘 자료도 제재별로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이런 제재들이 어떻게 기출 문제로 형상화됐는가까지 그런 자료들.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 어휘력을 좀 요형별로 해서 어휘력을 좀 키워주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강사의 덕목은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방향만 잡아주고 학생이 스스로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진짜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2번에 3번이 왜 틀려요? 이런 피상적인 질문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사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습관? 그리고 어휘력 키우기 일단 그걸 목적으로 여름방학부터 학생들에게 이제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제가 국어를 가르칠 예정이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좋은 방향을 가지고 꼭 그 뒤에 학생들 실제 제 작년 제자들 성적이거든요. 1등급 비율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 실제 학생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잘 지도해서 어쨌든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리면 일단 저는 한노아라고 하고요. 입시 컨설턴트고 이제 메가스터디에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으로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 아카데미랑 이제 대치동 쪽이랑 그 다음에 이제 용산에 있는 곳에서도 이제 컨설턴트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관리반은 이제 이 정시 그 고2 정시반에서 하는 이제 학원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 2026 학년도 대입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제가 처음에 이걸 준비할 때 수시까지 다, 그러니까 뭐 교과랑 학종까지 다뤄야 되나 하다가 일단은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과랑 학종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대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제 논술이랑 아무래도 정시 준비하는 아이들은 보통은 아마 논술은 수시를 쓸 거라서 논술 얘기랑 정시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2025 학년도가 어떻게 보면 혼돈의 대학 입시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일단 고2 학생들은 그래도 조금 복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의대 증원이 올해부터 늘어나고 무전공도 확대가 되면서
이 작년 입결 자체가 조금은 의미가 조금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3들은 솔직히 데이터를 어떤 거를 참고는 하겠지만 그게 정확하진 않은 데이터를 보고 입시를 얘네를 수시 정시를 써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고2 아이들은 올해 이제 고3 아이들이 본 결과가 내년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토대로 어느 정도 컨설팅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복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1 아이들은 재수를 못 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제 중3 아이들은 이제 고교 이제 2028 대입 개편에 맞춰서 수능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데, 고2 아이들은 만약에 재수를 하더라도 그대로 기조 그 수능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2 아이들이 제일 조금 좋지 않을까, 대입적으로 지금 고1, 2, 3 놓고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약간 혼돈이 되는데, 특히 이게 제일 마지막에 5번에 2028 대입 개편을 맞춰서 지금 대학들이 이거에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나 정시 전형에서도 정성평가 요소가 조금씩 이제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대학별로 특히 이제 스카이 서영고 쪽에서 많이 이제 추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 규모도 이제 뭐 이런 비슷한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수능 여기 아래쪽 보시면 2022, 2023, 2024 이렇게 인원이 있는데, 이제 재수생들 인원이고 6월에 요만큼 이제 점점 늘어나요. 2024학년도 작년에도 지금 6월 평가원 때 이제 재수생 아이들이 늘어난 거고, 그래서 이거를 빼면은 얘네들 정도 숫자가 반수생 정도 된다라는 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숫자가 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더 늘 겁니다. 의대 증원 때문에 늘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서울 주요 대학 올해 2025 학년도의 전형부 모집 인원인데, 이제 학생부 종합이랑 정시가 일단은 비율이 제일 높게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의대인데, 이제 권역별로 좀 이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표만 담아왔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서울 거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비지역 인재로만 좀 참고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609명 정도가 늘어났고, 수능에서는 192명이 늘어났다, 올해 정시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무전공 선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도권에서는 13.1% 유형 1위, 유형 2가 16.4%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한 30%가 무전공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유형 1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대학에서 있는 자율전공, 그냥 통으로 그냥 너네가 나중에 계열 상관없이 갈 수 있어고, 유형 2는 이제 뭐 단과대별로 공과대학 이렇게 단과대별로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년도 입결이 없기 때문에 좀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정시에서는 대학 서열에 따라서 입결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예전에 이제 이화여대가 20학년도부터인가 19학년도부터 이제 자율전공이라고 해서 자연 인문을 그때부터 만들었거든요. 정시에서. 그때 일어났던 결과가 뭐냐면, 이제 보통 대학들이 정시에서 그 학과별로 이렇게 서열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합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높은 학과는 입결이 떨어지고 낮은 학과는 이렇게 중간선에 딱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서열화가 많이 될 거로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랑 정시 중심으로 이제 무전공이 많이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모집 증가가 가능성도 있다. 이 추가 모집이라는 건 나중에 수시 정시 다 끝나고 이제 미충원 된 학과를 따로 막 2월 말쯤에 한 번 더 뽑아요. 그때 이제 정시 수능 점수로.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요거는 그냥 예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지원 참고하시라고 이제 교과랑 학종이랑 수능 100분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대학 라인을 좀 짜봤는데, 요 정도까지가 거의 인서울권이라고 하죠. 물론 이 밑에 이제 뭐 서울여대, 이제 동덕여대, 덕성여대도 있고 굉장히 더 있어요. 뭐 서울과기대도 여기랑 비슷한 라인이고, 그래서 이제 수능 위주로만 봤을 때는 100분위가 뭐 인서울권 들으려면 그래도 240점은 나와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요. 국어, 수학, 탐구가 100분위가 다 100 했을 때 300이잖아요.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탐구 2개 과목 평균 100분위를 계산해서 수학이랑 국어랑 탐구 평균 해서 더해서 이 숫자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240이라는 건 평균으로 따지면 모든 과목이 평균 100분위가 80점이면 240이 되잖아요.
그래서 100분위가 80이라는 거는 이제 상위 20%이기 때문에 그 1등급이 4%고 그럼 96이고 2등급은 89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에서 3등급, 이제 3등급 대 라인은 들어와야 인서울은 가능하다. 수능으로. 그냥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6월 평가원 올해 지금 6월 평가원 기준으로 이제 정시 합격 적정선을 그냥 가져온 건데 이제 쭉 보시면 이제 단국대, 뭐 인하대, 아주대까지 이제 인문 계열은 이제 평균 여기도 240 정도 되죠. 자연계는 좀 높아요. 260에서 70 사이 되는데 어느 정도 260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계는. 근데 요거는 그 매년 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5홀에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슈를 제가 좀 이제 일단 자료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일단 처음에 만들고 더 추가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지금 6월 평가원 때 영어가 많이 어려웠죠. 지금 1.47%가 1등급이에요. 이건 6월 평가원 때. 그래서 물론 이 9월 평가원 때는 조정을 좀 할 거고 수능도 조정을 할 텐데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수능을 봤을 때 6월 평가원이 어려우면 9월 평가원 때 좀 쉽게 내거든요. 평가원에서. 그러면 애들이 성적이 올랐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가 수능 때 또 다시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6월 때 어렵고 9월 때 쉬었다가 수능 때 다시 조금 어려워진다. 6월 평가원 수준으로.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심했고요. 솔직히. 한 아마 4%대, 5%대는 거의 보통 맞출 거라서 그래도 이 영어를 아이들이 요즘에 조금 소홀히 하거든요.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그 이후로. 그래서 영어도 조금 잘 해주셔야지 꾸준히 저는 애들한테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하라고 해요. 영어는. 그래서 감각, 단어라도 외워라. 하기 싫으면 단어라도 외우게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탐구. 이제 올해 새로 생긴 이제 용어가 사탐런이 있죠.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사탐을 이제 하려고 사탐이 아무래도 공부하는 양이 탐구 과탐보다는 확실히 좀 적긴 하거든요. 인터넷 강의로만 봐도 과탐은 이제 개념 강의만 해도 한 60강이래요. 근데 사탐은 개념 강의가 한 20에서 30강이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양 자체가 적어서 아이들이 많이 이제 사탐으로 많이 돌린다고 지금 6월 평가원 때도 확실히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수능 최저를 맞출 거면은 사탐으로 해도 돼요. 네, 수능 최저만, 그러니까 수시 보는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겠다. 뭐 한 3등급, 2등급 정도만 나와도 된다. 그러면 사탐으로 돌려도 되는데 정시로 가려면 저는 솔직히 좀 사탐으로 가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뒤에서 그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대학별로 이거는 조금 수시 얘기인데 이제 뭐 일반고의 비율이에요. 아무래도 보시면 이제 수능으로 일반고가 이제 밑에 이제 상위권 대학 갈수록 수능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거의 70%가 많고요. 이제 상위권으로 갈수록 일반고의 종합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비율은 50%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랑 뭐 성균관대 보면 과학고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시 기본 전략 일단은 이거 그냥 패스할게요. 그래서 교과랑 학종을 일단은 제가 넘어갈 거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그냥 혹시라도 뭐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일단은 논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논술은 경쟁률이 항상 높은 전형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성균관대 의대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막 한 500대 1, 400대 1 가거든요. 논술은. 그 대신에 최저 충족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 수능 최저가 세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 경쟁률은 한 30%로 한 3분의 1로 뚝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300대 1이면 실제로는 100대 1이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대학별로 최저 기준이 다 다르고 날짜랑 시간, 출제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논술 준비를 이제 정시하는 아이들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별로 모의 논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대학들이 입학처에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 물론
다 여러 군데 대학 기출문제를 한 번씩 보시면서 본인이랑 맞는 기출이 있거든요. 그 대학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그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학생부를 이제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반영 안 하는 대학도 있는데, 근데 학생부 어느 정도 반영하지만 논술 한 문제 맞추는 게 배점이 더 커요. 네. 논술에서 학생부는 뭐 3등급, 4등급, 보통은 그런 아이들이 논술을 쓰거든요. 4등급 이하인 아이들, 3등급, 4등급 이하인 아이들이 논술을 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내신 성적을 이제 논술에 맞춰서 이제 비율로 따지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뭐 1점? 커봤자 1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한 문제가 더 크거든요, 배점이. 그래서 이거를 더 집중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고려대가 다시 논술을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 논술 일정이거든요. 이제 밑에가 의대고 여기가 자연계, 그러니까 인문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대 쓰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마다 총 수시가 6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의대 이제 쓰는 아이들은 뭐 수능 전에 연세대 하나 보고 수능 끝나고 뭐 이렇게 하루 하나씩 하면 6장이 그냥 나와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인문계나 자연계 학생들은 여기서 본인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잡고 내가 수능 이후에 갈지 말지를 판단해서 원서를 쓰거든요, 논술을. 그래서 일단 수능 가채점을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건국대를 썼어요. 근데 나 건국대보다 수능 성적이 가채점을 했는데 더 좀 잘 나왔어. 그러면 건국대를 안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뭐 오전에 건국대 썼고 오후에 뭐 경희대를 썼어요. 그러면 경희대는 애매한데 그럼 경희대를 가는 거예요, 그냥 오후에. 그래서 제가 이걸 나중에 정시 컨설팅 할 때 아니면 저희 이제 정시반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가채점 가지고도 갈지 말지 판단이랑 수시 원서 쓰는 것도 이제 같이 도와줄 거거든요, 논술 쓸 때.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판단하면 되고요. 그래서 논술 이제 최저가 거의 대부분 걸려 있어요. 거의 최저가 다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연세대랑 한양대가 이제 원래 없는데 이제 연세대는 수능 전이라서 아이들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연세대라는 것 때문에 그냥 쓸까 말까 고민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연세대는 실제로 수능 공부 안 하고 진짜 논술만 공부하는 아이들 있죠. 재수생, 반수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합격 비율 보면은. 그래서 걔네는 연세대 논술만 하나만 파는 아이들. 네,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능을 안 봐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연세대를 수능 전에 아예 그냥 봐버립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도 최저가 없어요. 요 한양 이거는 올해부터 이제 그 무전공이 새로 생긴 거는 최저가 걸려 있는데, 다른 학교는 다 한양대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수능 이후에 그냥 거의 대부분 재수생, 반수생들이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최저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 이건 모집 인원 변화인데 이제 2026, 2025, 2024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2026에서 2025를 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이 뭐 크게 막 확대가 되거나 감축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의약학 계열 논술 모집 인원이고요.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시험 유형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건 인문계 유형이고 이제 통계자료 분석, 수리형 논술까지 있는 대학들 좀 참고하시면 돼요. 대부분 이제 상경 계열이 이제 수리 논술을 좀 같이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재심은 활용하는 대학도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자연계는 대부분 수리 논술만 보는데 이제 과학 선택인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과학이 지정된 학교는 아주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이랑 생명과학 준비를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교과형, 약술형, 뭐 언어 논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시 기본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가나다군 3장을 쓸 수 있는데 이 외에 이제 뭐 그런 카이스트나 이런 데는 그냥 무제한이에요. 그런 특성화 대학들은 다 무제한을 쓸 수 있고 거기서 벗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카이스트 쓰는 뭐 유니스트 아니면 뭐 육사, 경찰대 이렇게 다 쓸 수 있거든요. 이 3장 안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승무패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제가 일단은 아이들 상담할 때 이제 특히 고3 재수생들 상담하다 보면은 일단 처음에 너 내년에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를 물어봐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서 보고 내년에 그 어느 정도 일단은 내가 생각했을 때 건국대 정도만 가도 재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건국대를 이제 안정권 아니면 뭐 적정권으로 잡고 쓰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재수를 할 것 같아요. 수능 성적 나오고 보통 정시 컨설팅 하기 때문에 그거 보고 나서 저 무조건 할 것 같아요. 그냥 써주세요. 이러면 그냥 저는 다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대로 소신 지원을 다 해버려요. 네,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1승 1무 1패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1승을 그냥 완전히 안정적인, 그 다음에 적정권 하나 두고 소신은 그냥 한번 상향해보자 쓰는데, 특히 이제 소신 지원을 이제 다군으로 많이 해요. 왜냐면 다군이 변동이 많거든요. 특히 올해는 무전공의 다군이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다군으로 올해부터 들어왔어서, 이전에는 그 의대가 있으면 그 바로 밑에 중앙대였어요. 다군에. 그렇기 때문에 가나군에 이제 서울대 막 연고대 쓰는 아이들이 의대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중앙대로 다 걸치거든요. 다군에. 그래서 중앙대 이제 ICT 창의 공과대학 이런 같은 데는 충원 합격이 한 500번, 600번까지 다 돌아요. 예비 번호가. 그 애들까지도 계속 뚝뚝뚝 떨어지는데,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무전공이 다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성균관대도 들어오고 뭐 많이 들어와서. 근데 일단 인원수 자체가 다군이 적어요. 가군, 나군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다군에서 소신 지원을 하고요. 안정이나 적정을 이제 가군이랑 나군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 나오면 대학별 반영 비율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유리한 대학을 찾아서 뭐 표준 점수를 반영하냐, 백분위를 반영하냐, 대학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걸로 다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상위권 학생일수록 시험이 어려워야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라는 게 있는데,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시험이 어려우면. 그 작년에도 국어였나? 그 151점이었나 그랬어요. 표준 점수가 150점 그 정도 나왔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그 상위권 학생은 만약에 그 어려운 시험에서 진짜 만점이 나오거나 90점 이상만 나와도 굉장히 대학을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는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표준 점수에 따른 유불리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작년에 표준 언어와 매체가 150점, 만점자가 150이었어요. 표준 점수가. 그 화작이 146. 아까 신동호 선생님 그 말씀 중에서도 언매하는 아이들이 만점 받으면 이게 표준 점수가 4점이 확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아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수학도 보시면 이제 미적분 선택한 아이들이랑 확통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죠, 작년에도. 그래서 보통 인문계 아이들이 확통을 하고 이과 아이들이 미적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이제 입결 자체가 인문계가 확 떨어진 거긴 해요. 이게 통합 수학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이거는 정시 모집 비율이고요. 그래서 2026 대입을 보시면 크게 이것도 뭐 증감이 되는 건 이제 성균관대가 2026에 많이 늘어요. 네, 성대가 많이 늘고, 그 다음에 서울대도 많이 늘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고려대도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외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고 이제 증감이 많이 하락이 되는 편에 속하고요. 자, 요거는 제가 올해 실제로 정시 입결 기준으로 대학 라인을 세웠어요. 지금 제가 그 표에는 그냥 기억 니은 순으로 돼 있을 텐데,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바꿔봤거든요. 입결 라인 그 대학별로, 그리고 군별로 이렇게 했어요. 2026 대입 기준 인원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서울대 연고대 그대로 가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가고, 이제 중앙대, 이화여대, 시립대, 경희대, 건대, 동국대, 외대가 여기 밑에 있거든요. 외대가 아무래도 인문계열밖에 없기 때문에 입결 자체가 뚝 떨어졌어요. 네. 합격 점수 자체가 거의 건국대, 동국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금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화여대도 예전에는 뭐 서성한 요즘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진 타입,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도 거의 건국대랑 비슷해요. 건국대가 요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선호를 많이 해요. 특히 자연계 아이들이. 왜냐면 경희대는 국제 캠퍼스가 수원에 있어서 그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도 그렇고 아이들이 건국대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연계는. 그래서 거의 건국대, 경희대 라인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군이 지금 10,000명 정도 되고, 나군에서 여기도 9,000명 이상이 되고, 다군이 적죠. 1,300명.
예, 주요 대학만 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성균관대, 이제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일단 중앙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충원은 많이 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보통 이제 나군에 서울대 쓰는 애들은 가군에 고대나 연대를 쓸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군에 연고대 쓰는 아이들은 서울대를 잘 본 아이들은 서울대 쓰겠지만 안 되면 그냥 성대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성대 다군을 쓰던가 서강대를 쓰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분포가 다 돼요. 어디를 본인이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성균관대 쓰는 아이들은 이제 뭐 한양대나 중앙대까지 떨어져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이제 요 라인 아이들이 다군에 쓸 데가 이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 아이들은 그대로 또 그 학교를 또 쓰거나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아마 충원 또 많이 돌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반영 비율입니다. 대학별로 반영 비율을 제가 요 정도 라인에 있는 대학만 그냥 좀 따왔고요. 이런 식으로 비율이 다 달라요. 대학마다. 뭐 국어 비중이 같은 건국대라도 뭐 언어 중심인 계열은 국어가 높고 수리 중심인 계열은 수학이 높고 이런 식으로 비율이 다 있어서 본인한테 성적이 나오면 유리하게 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영어 반영 방법인데, 이제 영어도 일단 1등급 건대는 200점, 2등급 197, 아마 1000점 만점에서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경희대, 고려대는 감점 형태로 3등급부터 감점을 시키죠. 고대는. 그다음에 경희대는, 고려대는 이제 2등급 되면은 이제 감점이 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주요 대학 수능 과목 이제 반영이 변경이 돼요. 지금 이제 거의 다 합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대도 미적, 기하, 확통 아무거나 봐도 된다. 탐구도 사탐이랑 과탐 아무거나 봐도 돼.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탐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올해부터 사탐런이 많이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올해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 2026 때도 사탐과 과탐에서 아마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는 할 거예요. 고민도 많이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지만, 이제 최상위권 정말 의대, 약대 이런 계열은 이제 미적 기하에 좀 한정되어 있는 대학들은 아직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사탐으로 갔을 때 좀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이거 학년도별로 1등급 원점수거든요. 사회탐구, 생현, 윤사, 한지, 사무는 1등급 다 했을 때 50점 만점이 돼야 1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윤사는 작년에 2등급이 없었어요. 통으로 45점부터 3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2개 틀리면 그냥 3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 계속 유지가 되어 왔어요. 네. 근데 사탐은 이런 식으로 다 맞아야 1등급이 되는 과목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수시 쓰는 아이들은 사탐으로 돌려도 괜찮지만 최저를 위해, 근데 수능 쓰는 아이들은 이거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정말 사탐을 봐서 무조건 만점을 받을 수 있으면 저는 가라고는 할 텐데, 이 과학만 하던 아이들이 사탐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만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탐으로 이동하는 거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환 표준이라고 변표라고 있어요. 요거는 대학별로 이제 특히 이제 뭐 상위권 인서울권 대학들은 다 변환 표준을 써요. 탐구 영역에서. 이게 뭐냐면 그 수능 점수가 보면은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변환 표준이라고 해서 탐구에서 100분위가 100점이면 연세대는 변표를 써서 69.35로 계산을 해요. 그다음에 고려대는 사탐은 67.22, 과탐은 71.75. 그래서 사탐과 과탐의 차이가 과탐 점수가 4.53이 더 높죠. 이것만 봐도 사탐을 선택해서 100분위 100이 나와도 과탐 100A랑 4.53이 불리하게 가는 거예요. 네, 사탐을 선택하게 되면. 그다음에 여기서도 서강대도 자연계가 더 높아요. 근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으로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건 대학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하셔서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환산 점수에 대한 계산에 대한 걸 제가 좀 예시를 드릴 텐데, 이렇게 3명의 A대 경영학과 이렇게 대학별로 이런 식으로 아까 반영 비율이 다 달랐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변표예요.
예를 들어서 변표가 이렇게 된다. 이 학교는 표준 점수만 반영을 하고요. 이 학교는 100분위로만 계산하고 이 C대학은 표준 점수랑 변표를 쓴다라고 봤을 때 C대학의 변표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예시를 든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이런 식으로 가고 한국사는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할게 예시를 든 거고, 그 다음 학생 2명을 비교했을 때 단순 100분위 합은 똑같아요. 276 똑같고 표준 점수도 합산했을 때 394, 394가 똑같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국어를 더 잘 받고 얘는 수학을 더 잘 받고, 그다음에 요거는 거의 좀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국어 잘 본 아이, 수학 잘 본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대학마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다르죠. 이 환산 점수가 다 달라요. 대학은 이제 이렇게 대학별로 환산 점수가 다 있어서 이걸로 대학을 가거든요. 단순히 100분이랑 표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앞에 지금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잘 봤기 때문에 아마 국어 반영비가 높은 대학이 유리했을 거고, 그 다음에 A 대학이 수학 반영비가 낮아서 보시면 여기서는 학생이 더 유리하죠. 수학을 못 봤지만 그래도 이 학생은 국어 성적이 더 좋았고 이 대학은 반영비 수학이 낮기 때문에 이 학생보다 점수가 더 높아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대학 갈 때는. 자, 그리고 요거는 점점 이제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지금 이제 2026부터는 이제 연세대가 들어오고 한양대, 서강대도 다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정시에서의 내신, 뭐 출결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그래도 좀 관리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학생부도. 근데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뭐 비중이 크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고려대랑 이제 한양대인가? 연세대? 고려대 일단 얘기를 들었을 때 내신이 한 3등급, 4등급 돼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들었어요. 네, 내신이 한 4등급 정도 돼도 고려대는 괜찮아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등급, 4등급으로 정시로 이런 대학 가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은 해요. 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이제 3, 4등급 정도는 유지해라. 만약에 그 정도 학생이라면 4등급 정도는 최대한 유지하라라고 말을 이제 하고 있고요. 요거는 실제로 연세대 이제 설명회에서 찍은 건데 교과 선적 방법 보시면 1, 2등급까지는 7점으로 똑같고요. 그다음에 3, 4등급이 6점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점수도 반영 점수가 1점 차이밖에 나진 않고 이 수능 점수라는 건 아까 앞에서 계산 환산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몇백 점 이런 단위로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게 비율로 만약에 20%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거를 곱하기 2 해도 뭐 2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환산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내신의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3, 4등급 안에 들어와야 상위권 있는 대학은 그래도 쓸 수 있겠다. 크게 뭐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런 건 없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절대평가 과목은 A 정도는 그래도 대부분 나와야 그래도 B, C는 진짜 안 될 것 같고 B 정도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플래너 작성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게 보통 아이들이 잘 안 해요. 처음에 하루 이틀 이제 하다가 특히 남학생들 귀찮아서 안 하죠. 저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시반에서 이제 관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매일매일 제가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매일 같은 루틴으로 지금 1년 4개월 남았거든요. 이 같은 루틴으로 똑같이 가야 돼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말에도 똑같이 가야 돼요. 네, 고2라고 아까 이제 국어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누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 4개월 동안 똑같은 루틴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학년 모의고사 성적은 솔직히 진짜는 아니에요. 가짜라고 보시면 되고, 3학년 처음 이제 3월 교육청 모의고사도 가짜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고3 아이들 이제 3학년 3월 올라가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 등급에서 6월 평가원 때 성적은 보통 다 1등급씩 떨어져요. 네, 그래서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최대한 올려놔야 평가원 6월 때 너네가 1등급씩 떨어진다라고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교육청을 무조건 잘 봐라 일단.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시 관련 과목 위주로 고2 수업엔 일단은 충실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시 관련 과목으로 뭐 탐구 과목이라던가 뭐 국어 같은 거나 수학 같은 거는 같이 좀 내신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셔야지 좋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시는 힘들고 정시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이제 학생들이 제 이제 부모님들이랑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요거랑 같이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월별로 제가 토탈 케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솔직히 애들이 뭐 학습 같은 거는 뭐 학원 선생님도 계시고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게 잘 안 잡혀 있어요. 생활 습관이. 뭐 아침에 주말에 뭐 한 10시, 11시, 12시까지 자는 아이들 많죠. 그런 거 보면 되게 속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기상 인증도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이 뭐냐면 네이버 밴드를 한 학생 개별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학생이랑 부모님 같이 입장을 해서 매일 공부한 거 플래너를 써서 여기 인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체크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평일에도 일어나는 게 안 되는 학생이면 너 매일매일 기상 인증해, 밴드에다가. 그래서 기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7시에 일어나서 기상 인증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어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고 나서 집안의 분위기가 화목해졌다. 집안에서 큰 소리 칠 일이 이제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옆에서 학생을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도 저랑 소통을 이제 많이 하고, 부모님도 이제 저랑 차라리 소통을 하시고 학생이랑 부딪히는 일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하시면 이제 제가 매일매일, 아까 정시, 이거 고2 정시반이랑은 달라요. 이거는 다른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 학생들은 이제 모의고사 오답 노트 확인도 제가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특히 수학이 안 나온다고 해서 수학만 계속하게 되면은 국어랑 탐구가 또 성적이 떨어져요. 그래서 특히 고3 아이들은 내년에 되면은 고3 때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이제 학교 수업이랑 같이 병행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같이 잡아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상시 이제 아이들이랑 소통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소수 정예반으로 5명까지 지금 제한을 두고 있어요. 왜냐면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원래 대치동에서 하다가 이제 여기로 같이 하면서 지금 이쪽에서도 지금 5명만 제가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월 2회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할 거예요. 그 정시관리반은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거는 제가 월 2회 만나서 할 거고,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5개월 이상 하는 학생들은 제가 나중에 수시랑 정시 컨설팅을 그냥 무료로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밴드를 사진 찍어서 매일매일 그 플래너로 사진 찍어서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못했던 거, 약한 거 위주로 제가 백지 복습을 이제 만나게 되면 본인이 약했던 거 위주로 제가 좀 이런 공부를 시킬 거예요. 이제 탐구하는 아이들은 특히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제가 국어는 너가 매일 한 하루에 지문 하나씩만이라도 지금부터 분석하는 연습을 해놔야 차곡차곡 계속 누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하루에 정말 어려웠던 지문 하나라도 분석을 해라. 그 다음에 수학은 하루에 2문제씩, 이런 식으로 제가 국어 수학은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인증을 합니다.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은 그 분석한 것도 같이 인증을 시키고요. 요거는 실제로 지금 한영고 학생 고3 학생이에요. 고3 학생인데 얘는 이제 정시만 하는 아이인데 얘가 학교도 마음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담을 했는데 지금 시험 기간인데 학교도 되게 늦게 가고 아예 시험 내신 자체를 그냥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예 얘는 제가 평일 뭐 주말 다 포함해서 너는 그냥 7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능 때는 솔직히 6시 반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그 시험 보는 학교로 8시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루틴을 잡으려면 6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못해도. 그래서 일단 7월 한 달은 7시로 잡고 10분씩 당기자, 기상하는 시간을. 그런 식으로 제가 다 조율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까 제가 정시관리반 할 때 그 계획표인데 그래서 그 모의고사에 맞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저녁에 운동시키고 플래너 쓰고 자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원래는 과탐을 물리랑 지구과학을 했는데 수업 들으러 저기 송파 방이동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랑 실제로 얘가 잘 거리도 멀고 잘 안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탐구 성적이 굉장히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학원 가지 말고 인강으로 하자. 탐구는 인강으로 해서 최대한 못해도 인강으로만 잘만 따라가도 2등급까지는 지금부터 해도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일단 세워서 제가 이것도 인강도 추천해서 같이 올린 거예요, 밴드에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하는 아이들은 제가 이제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이제 평가원이나 교육청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이런 식으로 미리 플랜, 시뮬레이션도 쓰게 할 거예요. 이제 긴장이 또 엄청 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특히 여학생들은 되게 긴장을 많이 해요, 시험 전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여학생들은 이제 그 신체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아이들은 약도 먹어서 그 주기를 늦추는 학생도 있고요. 네, 수능 때 할 것 같아서 그 주기를 늦추는 학생들도 있어서 제가 그런 것도 같이 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시뮬레이션, 수능 날 너가 아침에 몇 시에 도착할 거고 그때 가서 이제 어떤 책 딱 볼 거만 챙겨서 어떤 걸 볼 건지 이런 거를 미리 다 시뮬레이션을 시켜서 하면 그래도 조금 긴장이 어느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수능 날이라고 특별히 아침에 뭐 해주지 말라고. 도시락도 특별한 거 해주지 말라. 괜히 탈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수능 날에는.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목표 세워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나오면 이런 식으로 쓰고, 이제 피드백. 본인이 스스로 어떤 거를 보완해야 될지 분석을 다 하게끔 시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제가 수시 이제 면접도 하고 있고 정시도 다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수시 배치 레포트고 이제 실제로 정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제가 작년이랑 차이 다 비교해서 적절한지 위험한지 이런 식으로 제가 다 판단을 할 거고, 특히 요새는 아이들이 이제 진학사를 기본적으로 다 돌리거든요. 진학사를 다 보고 나서 이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제가 다 판단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여러 이제 업체들도 많잖아요. 그런 걸 제가 다 참고를 하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을 다 해가지고 아이들이랑 정시 배치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관리했던 학생이 성적 상승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능 100분위 기준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100분위가 115점을 올라서 서울 과기대 영어 영문을 갔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도 217에서 290까지 올려서 이제 충남대, 의대, 단대, 의대, 고려대 다 붙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정시로 갔고, 이 학생은 육사 가고 경찰대 가고, 그다음에 연대 행정 30점 이렇게. 특히 이제 2등급, 3등급 대 아이들이 이 100분위 올리기, 이 등 성적 올리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 관리를 같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갔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